네,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과 자가주택 공급 확대. 이거 차가주택의 공급 확대가 아니에요. 기본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더라. 그 다음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먼저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얘는 목돈을 일시불로 융자를 받죠. 그리고 상환의 부담을 줄이고자 얘는 단계별 상환, 분할 상환하죠. 맞나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계별 융자와 일시불로 상환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X잖아요. 그럼 주택 건설 공급은 건설금융이 있었죠, 여러분? 네. 주택 건설 금융 또는 주택 공급 금융이 있었어요. 개발업자가 돈 빌리는. 그러면 그때는 단계별로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단계별 융자가 이루어지고 분양하고 한 방에 돈을 갚는다. 일시불 상환을 했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공급금융은 건설금융은 건축금융은 융자와 상환이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지금. 그 다음 3번. 담보인정비율 LTV는 V, 가치에 곱하고 주택의 담보가치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거고. 얘는 V만 곱하면 바로 대출 금액 나옵니다. 차주 상환 능력 DTI는 I, 인컴에 곱하죠. 소득에 곱하면 바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나오나요? 나조를 해야 된다? 나조. 나누기 저당 상수 해줘야 되는 거죠. 둘 중 작은 금액이 동시만족이었죠. 그네요. 맞네요. 이게 바꿔서 나오면 잡아내야 돼요. 꼭. 그 다음 4번. 제1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었다. 저당 대출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1차.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만들어진 걸 사고 파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었죠. 그래서 HF공사가 사거나 그 산 저당 채권을 가지고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증권 발행해서 자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은 몇 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었죠. 외우는 방법.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1차다, 2차다? 2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에 제1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항상 중간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크기순. 체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직후의 원리금의 상환액이 크다. 여러분, 크기수는 체증식이 증가하니까 제일 크고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니까 감소니까 제일 작다. 뭐는 항상 중간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중간이었어요. 근데 그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뀌죠. 상환액의 크기순이라고 나오면 뒤집어진다. 그래서 상환액의 크기순은 뭐가 제일 크고 체감식,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체증식이 제일 작다.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상환 금액이 작아서 젊은 층이 선호하죠.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 적은 사람?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 그래서 작은 금액만 갚아 나가다가 팔아치우고 일시불로 상환하는 거죠. 돼요? 그게 기억이 나시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직후의 원리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 체증식보다 더 크죠? 네.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공사의 이름조차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문제를 냈어요.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누가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죠. HF공사가. LH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번.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지금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더 비싸게 빌려서 싸게 빌린 돈을 갚아요? 안 갚죠.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집니다.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투자 신탁 동그라미 얘가 리츠죠. 그래서 리츠는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는데 우리가 회사형을 계속 공부했던 거예요. 얘 리츠는 지주편 리신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분금융 맞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표적으로
사업 자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얘는 부채금융이었죠.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그래서 X. 그 다음 4번. 메자닌 금융은 1층과 2층 사이, 층과 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 메자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돈을 빌려주는데 그 회사에 돈만 빌려주기 위해서는 이자만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회사가 너 만약에 우리 회사 잘 되면 주식으로 전환시켜줄게. 이게 전환사채. 너 우리 회사 잘 되면 신주를 좀 더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게. 그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형태인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메자닌 금융.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우리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걸 메신저라고 해요. 네. 전. 이게 더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네. 그 다음. 그래서 4번이 지금 맞고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부 바깥에서 돈을 빌리는 효과가 발생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 하나를 설립했죠. 서류상의 회사를, SPC를. 그래서 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되니까 사업주는 그 장부를 들고 또 다른 돈을 빌리러 갈 수 있다.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죠. 금융기관이 사업주가. 이거 금융기관이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 26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MBS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함에 따라 장기 저리인 특성을 가진다. 여러분, 보통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 거죠. 1차 저당 시장에서 저소득층에게 집사라고 20년에 걸쳐서 4% 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미. 장기 저리니까 얘를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도 장기 저리의 특성을 갖는다. 자식도 그 내용.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의 모저당 주택 저당 채권의 이자율이 2차 저당 시장의 저당담보부증권의 이자율보다는 높아야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해진다. 어미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죠. 자식보다. 그 내용. 2번. 조달하는 자금의 크기수는 MPTS, 지분형, MPTB, 혼합형, MBB 채권형이었어요. 그럼 M이 2억일 때 MPTS는 M을 팔아버리는 거였네요. 얘 2억이 들어오죠. 발행 수수료 빼놓고는 똑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MBB는 2억짜리 믿고 돈 빌려줘죠. 2억을 빌려줄 짱구는 없더라. 1억 8천? 그럼 2천의 초과 담보. 돈 더 빌리고 싶으니까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돈 더 빌려줘. 그래서 얘는 1억 9천. 혼합형. 초과 담보. 초과 담보. 얘는 팔아치웠으니까 초과 담보가 없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조달하는 자금의 크기수는 얘 맞아요. 그럼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수도 주식이 위험이 제일 큰가요? 지분형이. 수익도 제일 크죠? 네. 채권형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죠? 혼합형은 중간이었어요. 그 내용. 지금도 맞네요. 4번. 일반적으로 MPTS보다 지분형보다 MBB의 수명이 더 길다. 지금 채권형이. 여러분 불러드리는 게 콜이죠. 그럼 저당담보부증권의 모저당이 조기 상환되면 어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저당담보부증권의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해서 그 저당담보부증권의 회수를 발행기관이 투자자에게 요청하는 것. 그게 콜 되는 순간 끝난다고 그랬죠. 수명이. 그럼 콜에 대한 내가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콜 방어였잖아요. 콜 방어 몇 글자? 3글자는 3글자짜리에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MBB는 콜 방어가 돼요. MPTS는 콜 방어가 안 되네요. 그럼 콜 방어가 되는 MBB의 수명이 콜 방어가 안 되는 MPTS의 수명보다 더 길죠. 지금 그 얘기네요. 그럼 CMO에도 콜 방어 되나요? 전부가 아니라 장기 트렌치에서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 그 다음 5번. MBB의 투자자는, 여러분 MBB는 돈 빌려준 거죠. 그럼 발행기간은 주택저당채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데 넘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다 가지면서 돈 빌려줘 그 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는 이전 받은 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위험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MBB의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짐에 따라 조기상환 위험을 감수한다. X죠. 네. 이네요. 이게 뭐로 바뀌면 맞죠? MPT B? 네. MPT S로 바뀌어도 맞아요. 둘 다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개념. 그 다음 27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생활자금을 대주는 거죠.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그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노후계층이어야 되나요? 그래서 만 몇 세 이상?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2번.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그분이 노후계층에 이미 주택으로 살고 있으면 주택연금 준다고 그랬죠. 근데 오피스텔은 애매모호한데 걔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분한테는 주택이니까 주택연금 준다고 그랬죠.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주택이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었죠, 여러분. 주택연금에. 주택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주택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대상이 될 수 있다. 3번.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로 실행되고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죠. 왜냐하면 초기 보증료를 받는데 걔는 중간에 갚아도, 한 번에 갚아도 초기 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죠. 네. 그러니까 조기상환 수수료를 또 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 4번. 주택의 처분 시 가격보다 얘는 이 주택 처분 가격에서 원리금을 다 상환하는 건데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대요. 원리금 상환액 장수를 하셔서 6억인데 처분해 봤더니 5억밖에 안 나왔대요. 그럼 HF공사는 황당하죠? 지금 얼마가 비어요? 1억이 비어서 그 상속인들에게 가서 부모님의 장수로 너에게 1억의 빚이 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 상속인에게 부조건을 청구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주택연금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한해서만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틀렸어요. 틀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적어도 이런 얘기예요. 원리금이 얼마였냐면 얘가 6억이에요. 주택 처분 시 가격이 5억이에요. 5억.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갖기로 한 거예요? 이 주택을 갖기로 한 거잖아요. HF공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 5억만큼은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주택 소유자가 주택 관련 세금을 못 내서 당해 세금을 못 내서 1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먼저 뛰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정부기관이 다른 기관이 뛰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5억을 우리가 다 회수해야 되잖아, 얘는. HF공사는. 근데 이 사람의 뭔가의 잘못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이 비었죠.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주택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자산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상속인들에게 청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에도. 결론은 이겁니다. 주택 가치 범위 내에서 회수가 가능한 건데 그때 그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된 다른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차익만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그 주택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가지고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28번.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기억. 이 문제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풀 줄 몰라. 기억.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얘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6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풀었죠. 주택, 사고자 하는 주택의 가치가 얼마다? 10억이다, 6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LTV가 60%면 곱해서 빌릴 돈을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금액을 3억을 받으려면 60%를 적용할 때 사고자 하는 주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그럼 얘가 결과물이잖아. 그럼 이 결과물을 나눠줘야 되겠죠. 얘가 60%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60%를 나눠주면 끝난다고요. 그럼 3 나누기 0.6을 하면 되죠. 그럼 5가 나올까요, 여러분 수치가? 그럼 5억이겠죠, 5억. 그 이 둘 중 하나가 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 그 다음, 니은. 담보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50%인 지역이랍니다.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이 지금 뭐였죠? DTI였죠, 여러분. 그러면 소득에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대출 금액이에요? 저당 지불액이에요? 저당 지불액. 연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럼 연 원리금 상환액이 얼만데? 2천만 원인데 연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150만 원짜리 150만 원인 원리금 상환액이 150만 원인 대출을 받으려고 한대요.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얘를 월로 고치면 되죠. 그럼 얘를 12로 나누면 얘가 16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66.6만 원을 한도로 갚아나갈 수 있는 건데 150 한도로 갖는 거는 150을 갖는 거는 이 안에 범위에 있잖아요. 가능해지죠. 근데 만약에 얘가 170만 원 원리금 상환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겠죠. 166만 원 한도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29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여러분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기억나세요? 이게 워퍼드의 개발 위험이었죠. 법 시비. 그때 법률이 달라짐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게 법률적 위험이었습니다. 그럼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되죠. 근데 얘는 싸요 비싸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가요? 시장에서 안 팔리면 끝장이죠. 이게 시장 위험이었습니다. 비용의 증가에 따라 수익이 줄어드는 게 비용 위험이었네요. 그 다음 2번. 수계보철 기억나세요?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죠. 고개 드시고. 국토를 수복한다 그러면 국토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게 무슨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었습니다. 얘는 소극적인 재개발이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세요. 이건 소극적인 재개발이었어요. 적극적 재개발이에요. 소극적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시오시오시죠. 네. 보전 재개발은 노후와 불량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전 대책을 세우는 거죠. 노후화 방지 대책. 그게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었죠. 소극적 재개발, 보전 재개발. 걔는 노후화 요인이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거예요. 얘는 발생이 된 거고. 네. 철거 재개발은 다 때려부시는 건가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 철거 재개발이었죠. 보통 후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 계량 재개발은 계량한다 그러면 기존 기능의 개선, 확장 등이 나오는 거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2번에 수복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뽑아서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수복 재개발 맞네요. 그 다음 3번. BOT는 빌드, 짓고 5가 나오면 5는 뭐였어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운영하다였고 T는 뭐예요? 티 내면서 이전시킨다? 정부에게 민간건설업체가. 그래서 얘는 이전이었죠. 그 다음 L이 나오면 리스.
그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순서가 맞는지. BOT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인지 보세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했대요. 지었죠. B. 일정 기간 소유 운영했대요. 5조. 5조. 사업이 종료한 후 넘겼대요. 이전. T죠. BOT 맞죠? 네. 그 다음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따지는 건 얘는 시장성 분석이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시장 분석이고. 그 다음 5번. 부동산 개발 시에 감수해야 하는 시장 위험은 그 어떤 조치를 통해서도 줄일 수 없다.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게 고정돼 있을 거예요.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 줄일 수 없다 그랬죠. 뭘 통해서 줄일 수 없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아무리 시장 안에 개별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해봤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피할 수 없었죠. 그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개발론에서 나오는 시장 위험은 시장에서 안 팔려서 발생할 위험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시장 위험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면 얘를 줄이기 위해 과거 1년간 그 지역 시장,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될 시장 내에 분양 또는 임대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그 시장에서 흡수됐는지 따지는 게 있었죠.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흡수율 분석이었죠. 그럼 흡수율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다. 미래 예측. 과거의 추세와 원인을 규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럼 흡수율 분석 등을 통해서 이게 줄일 수 있죠. 개발론에서의 시장 위험은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줄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지에다 그걸 달아놨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해설지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제발 열심히 보세요. 이 고생을 하고 붙어야지.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요, 조금만. 30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수익이 커지는 건 긍정적이죠. 그럼 비용의 증가는 부정적인 거네요. 그럼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건 긍정적이죠. 일반 분양분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주비가 적게 드는 건 좋은 거네요. 비용이 적게 드는 거니까. 네,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건설자재 가격이 하락이래요. 이게 생산비 감소죠. 좋아요.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이래요. 그럼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얘는 좋죠. 조합원 부담금 인하됐대요. 좋죠. 용적률의 할증이래요. 신나죠. 위로 더 올리니까 일반 분양분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주비 대출 금리의 하락. 비용 주는 거죠.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비용 줄어서 좋아요. 그런데 기부 체납을 하면 공공시설 등을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뺏기는 게 커지는 거잖아요. 좋아져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죠, 지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몇 개를 찍은 분도 있을 거냐면 6개를 찍고 싶은데 6개가 없죠, 지금. 정말 착하죠.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꼭 체크하고 풀라고. 31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상열시는 개발이다. 네, 상열 개발.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고 열,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극히 열악 아니었어요. 열악하면 하는 게 개발,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이었죠. 그리고 공량받아서 건축한다. 공동주택 위주로 이루어진 곳, 강남에 음마아파트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잖아요. 공동주택 중심 기반시설 양호, 공양. 그때는 다 때려부셔서 재개발한다. 걔만 다시 짓는다. 걔만 다시 짓는다. 재건축하죠. 재건축 사업.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달동네. 달동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요. 단독주택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극단적이면 주거였죠. 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봤더니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양호예요, 양호. 양의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 포인트라고.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 떴죠? 공양받아서 뭐 한다고요? 절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네. 그래서 얘는 재건축 사업인가요? 재건축 사업. 32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무슨 계약, 조정, 권리 조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다 법률적 측면의 관리예요. 네. 그럼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 2번. 시설 관리는, 여러분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관리예요? 소극적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시옷. 그럼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예요? 소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지읒. 그렇게 기억하라니까. 그래서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기밀 유지가 잘 되나요? 그게 보안 관리가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건 관리 전문가가 맡아서 해줄 때 위탁 관리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위탁 관리의 장점이 관리 효율성이 높은 데 있는데 딱 하나의 관리만, 무슨 관리만? 보안 관리, 기밀 유지만 뭐가 더 높은 거다? 자기 관리에서 더 높은 거고 위탁 관리에서는 낮은 거죠. 걔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 보안 관리 효율성이 높다. 맞죠? 그 다음 4번. 여러분 총 기억나세요? 주총. 주거용은 총임대차 계약이었죠?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기료, 수도료 다 걷어서 한꺼번에 공급자들에게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총임대차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공업용 부동산은 공순. 외우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상업용 부동산은 상비약품. 국가대표 상비군. 상비. 공순.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왜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이거 했던 기억 나나 보세요.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이 있을 때 각각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총임대차 계약이고 또는 조임대차 계약, 주주총회, 네, 그 다음 상비약품, 비율임대차, 공순. 외우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상순위가 아니라 그거라고. 됐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계약,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계약,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계약이었죠. 이거 1, 2, 3 보유 기억나세요? 그래서 1차 순임대차 계약에 보험료 더하면 2차고 2차에 유지관리비 더하면 3차 순임대차 계약이라면서요. 네. 세 그릇 먹으면 가장 많이 먹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순임대차 계약은 3차 순임대차 계약이고 보통 밥 먹으면 한 그릇. 그래서 보통 순임대차 계약은 1차를 얘기한다. 이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 다음 각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거용 부동산에선 기존 사람과의 연대성, 예, 친화력, 잘 어울리는 거, 친화력. 주거용 부동산은 중요하고 5층에 순한양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 아저씨 이사가고 깍두기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 도끼 들고 온다니까. 살 수 없다고 그랬죠. 친화력.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료를 더 받으니까 가능 매상고가 얼마가 되는지가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죠. 공업용 부동산은 기존 업체와의 적합성을 따졌죠. 어울리는 정도.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뭘 외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인다? 주총, 상비, 공순 했으면 다 외웠겠네. 근데 그걸 못 외웠으면 이걸 보면서 뭐지? 이러면서 헷갈린다고요. 4번이 틀렸죠. 다음 5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에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 다음 33번.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조총은 손에 들고 쏴요? 이빨에 물고 쏴요? 손에 들고 쏜다 그랬죠. 조총, 손. 그래서 조방의 한계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여러분, 총수입이 더 크면 이익이죠? 총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죠? 그럼 얘 같아지면 손실과 이익이 갈라졌죠? 그래서 무슨 분기점? 손익분기점.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게 바로 토지이용의 하한선이죠. 2번, 지배하기 한계점은 한계 수익과 그래서 한계 비용이 얘는 같아지는 점으로 이윤 극대화점이다. 네. 그 다음 3번, 최유용의 판단은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고 법률적 측면의 합법적 합리적 이용, 경제적 측면의 최고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기술적 측면의 판단이 맞죠. 그 다음 4번, 경제 기반 승수. 여러분, 절 보세요. 총소득 승수에는 총소득을 곱해요? 순영업소득을 곱해요? 이거 다른 대답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곱하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곱하고 그럼 총투자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기반 승수는 어디에 곱해요? 기반에 곱하죠. 기반 승수는 기반분의 총고용 인수였잖아요. 그래서 기반 승수가 예를 들어 9일 때 기반 인구수가 1만 명 만약에 늘면 총 고용 인수는 몇 명이 는다? 9만이 는다? 네, 9만이 는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혹시 강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반 승수는 뭐분해? 뭐분해? 또 대답 안 하네. 기반 승수는 뭐분해? 기반분해. 총 고용 인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 고용 인수는 비기반에 기반을 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반이 10,000명이고 비기반이 8만 명이면 기반 승수는 8이 아니라 얘 1만이 더해지는 거니까 9가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얘는 1분의 기반 승수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건 같다? 그러니까 기반에 기반 승수를 곱하면 총 고용 인수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거 예상 문제집에서 우리가 뭘 풀었냐면 경제 기반 승수에 비기반 인구수를 곱하면 총 고용 인수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 푼 적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기억할 것. 무조건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세모 승수는 세모에 곱하는 거예요. 네? 돼요? 그럼 기반 승수에 뭘 곱해요? 기반을 곱한다고요. 총 소득 승수는 어디에 곱해요? 총 소득에 곱한다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어디에 곱해요? 세전 현금 수지에 곱하면 지분 투자액이 나온다고. 네. 그 내용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맞고, 그 다음 5번. 이거는 풀었어야 돼요. 풀었어야 돼.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의 지역 내 입지를 따지는 거예요? 전국 입지를 따져요? 지역 내 입지를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역 고용률이다, 전국 고용률이다? 지역 고용률. 알고 싶은 건 분자다, 분모다? 분자. 제발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에 대한 이랬으니까 얘가 분모로 깔렸네요, 지금. 그래서 틀렸잖아요.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에 대한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의 비율로 구하는 거죠. 분모 분자 바뀌어서 5번이 X인 거죠. 그래서 얘가 1보다 만약에 크면 지역 고용률이 더 높은 거니까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남아서 수출하고 1보다 작으면 지역 고용률이 더 낮은 거니까 부족해서 수입해 들어오고 1과 같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거 그 지역에서 쓰고 만다. 자급자족적 산업이었잖아요. 이 내용. 그 다음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판매 소구점은 셀링 포인트였죠, 여러분? 팔기 위해서 수요자에게 어필해야 될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맞죠? 2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시법 기억나세요? 공시, 수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었죠.
그래서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수요자가 공급자로 바뀌어야 맞는 거고. 3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시적이 아닌,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럼 얘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죠.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었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아가 기억나셔야 돼요. 시하다, 고하다, 관하다? 고아. 고객 점유 마케팅 아이다의 원리. 4번. STP 전략. 고개 드시고 얘가 세 표 차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세 표 차면 재판가유 기억나시죠? 재판가유는 포피믹스고 그럼 세 표 차에서 세분화 전략, 차별화 전략, 표적 시장,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그때 수요자 집단은 세 분 오셨다고 얘기해야 되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차별화 전략이라고 나오고 수요자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인 거죠. 수요자 집단을 그 특성, 구매 성향별로 나누는 건 무슨 전략이다? 시장을 세분화한 거죠. 세분화. 따라해 보세요. 수요자는 세 분 오셨다고 해야 된다. 세 분. 그게 포인트라고요.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화는 뭐가 차별화예요? 시장 내에 있는 기존 공급자와 나를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포피믹스는 제품 가격, 재판, 유가 나와야죠. 유통이 나와야지 인적 관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피플은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35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 된다. 얘 맞죠? 네. 2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환원법에서 쓰여요? 수익분석법에서 쓰여요? 수익분석법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수익비읍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전체 수익을 자본과 노동과 경영의 수익으로 배분해주고 남는 게 부동산만의 기속수익, 순수익. 거기다가 필요적 경비를 더한 게 수익임료. 그게 수익분석법이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수익비읍.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틀렸구나 잡아내시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해설에다 잡아놨죠. 제가. MM으로 수익비읍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원칙이었죠. 그래야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되고 최고 유효한 용이 돼서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만약에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깨지면 기능이 저하되나요? 그래서 무슨 감가를 해요? 기능적 감가. 그럼 내부 시설물들끼리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선 개별 분석을 해야 보여요? 지역 분석을 해야 보여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균형의 원칙은. 근데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이 외부 시장성과 어울리는지, 외부 지역과 어울리는지, 주변 환경과. 그 적합성을 따졌던 거죠. 그럼 대상 부동산이 외부 시장성과 시장과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서 경제적 감가의 원인이 됐던 거죠. 적합의 원칙은 적합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 감가. 그럼 외부와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 분석을 해야 알아요? 지역 분석을 해야 알아요? 지역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 내용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4번. 변동의 원칙은 변동되는 것의 대표주자가 시점이었죠, 여러분.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돼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왜 한다고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의 확정도 뭐 때문에 한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고개 드시고 별다른 얘기 없으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였어요?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였어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가격조사. 현장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평가보고서 작성 완료한 날 아니었어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그 날짜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격이었던 거죠.
그 내용. 그런데 감정평가 의뢰인이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 주세요. 소급평가 의뢰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감정평가사만 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 의뢰인도 정할 수 있다. 소급평가 등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시고 시점 수정은 어디에서 나와요? 무슨 방식에서? 비교 방식에서 나오죠. 네.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으로 고치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의 대왕 시점이 뭐예요? 무조건 우리는 무슨 시점에 가격을 구해요? 기준 시점에 가요. 그럼 사례 부동산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그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고쳐주는 게 시점 수정이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그래서 시점 수정 후의 가액은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액인 거지. 네,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 아니에요. 시점 수정하면 시점만 바뀌는 거지 그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례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 사시 찌게 하죠, 여러분. 질문. 얘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로 시작했죠. 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이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죠. 거기에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걔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분명히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 가격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시점을 하면 시점만 바뀌어요? 얘가 대상 부동산을 바뀌어버려요? 아니, 시점 수정하면 시점만 바뀌겠어요? 아예 얘가 바뀌어. 시점만 바뀌어야지. 시점 수정이니까. 그럼 시점을 뭐로 바꾸면? 기준 시점으로 바뀌면 시점 수정 후의 가액은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이 된다 그러면 X인 거죠. 기준 시점이 뭐야? 기준 시점이 뭐예요? 사례 부동산 가액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사례 부동산 가액을 찾았잖아요. 거기다 시점 수정을 한다고 그게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기준 시점으로 바뀐 사례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병원의 몸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눈, 코, 입이 달렸다는 이유로 박수현을 찾은 거예요. 그 박수현이 시장에서 1억에 거래가 된대. 네? 그럼 박수현과 이 병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눈, 코, 입 다 다르잖아. 그래서 박수현이 이 병원과 똑같이 눈, 코, 입을 다 고쳤어.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눈을 고쳤단 말이야, 눈을. 그럼 눈을 고치면 눈이 이 병원과 똑같아진 박수현인 거예요? 눈이 이 병원과 똑같아진 이 병원인 거야? 박수현인 거라고. 이걸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문제로 나왔었다고요. 이거 문제로 또 나오면 헷갈려.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이 강의실에서 열을 바쳐서 수업하는 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제발 여기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하는 것만 정확히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텐데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제발. 36번.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인대요.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은근히 자주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너무 쉬워. 얘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계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승식으로 계산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물어본다 그러면 지역 요인이 기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온갖 것들이 나와요. 이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100을 기준으로 사정한다고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5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100 기준으로 잡아놓고 100에서 빼면 되는 거고 그 수치대로 그냥 플러스면 더하면 돼요. 그럼 그냥
적어볼게요. 이쪽 보세요. 얼마예요? 전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적는다고요. 96, 105. 지금 뭐 하는지 이해되시죠? 103 이렇게 적는다고. 그래 놓고 0.96 점점점점 되세요? 이거 물론 96 곱하기 105 곱하기 98 곱하기 103 해도 수치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0.96 이렇게 곱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됐나요? 네. 그래서 애들을 싸그리 곱하면 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잠깐만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세요. 얘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을 더하면 얘 얼마죠? 플러스 2죠. 플러스 2.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요. 여기다 102를 곱한다고 제가 안 나온다고요. 되시죠? 네. 정리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37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해보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받아들고 이제 암산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제가 뭐 판단하라고 그랬죠?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먼저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액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해진 액수, 까나가는 정해진 액수를 구할 때 전체 상가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조달원가 100% 기준으로 다 까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율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지금 얼마예요? 정액의 비율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럼 전체 100%에서 얼마를 빼니까 얘 10% 빼니까 그냥 90에서 지금 100에서 10 빼면 90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래 놓고 전체 내용연수 몇 년? 50년. 그럼 나누면 1.8. 1.8%예요. 그럼 해마다 1.8%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50 곱해볼까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다 50 곱하면 얼마 나와요? 지금 별 질문은 다 했죠? 90으로 50으로 나누면 1.8이 된대요. 여기다 50을 곱하면 90이 되겠죠? 그러니까 50년 지나면 전체 90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얼마 남아야 돼요? 10% 남잖아요. 이 시기라고 지금. 그럼 지금 해마다 1.8%씩 깐 거죠? 몇 년 지났어요? 여기서 2년 지났다는 걸 뽑아내면 되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네요. 그럼 3.6이 나왔죠? 맞아요? 그럼 전체 100%에서 얼마를 달아 없어진 거예요? 3.6이 달아 없어졌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96.4%가 남은 거죠? 맞나요? 전체 재조달원가에. 그런데 여기 봤더니 기준 시점에 재조달원가가 주어져 있나요? 신축 시점에 조달원가가 주어져 있나요? 신축 시점에 조달원가가 주어져 있는 거죠. 공사비가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5억이었답니다. 얘가 지금 재조달원가가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 공사비 상승률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매년마다 5% 상승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몇 년마다? 매년마다. 5%니까 105%. 한 번 곱하는 거다, 두 번. 두 번이죠. 되세요? 그럼 계산기로 저는 두들길 때 얘 딱 구해놓고 어떻게 두들기냐면 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두 번 곱하기 0.964 96.4 그럼 수치가 바로 저렇게 튀어나온다고요. 저 숫자별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조합을 찾아주면 그게 답이라고.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매년마다가 아닙니다. 기간 중에 5% 상승이래요. 기간 중에. 그럼 얘는 105%한 번이죠. 네. 그럼 5에 곱하기 1.05 한 번만 곱해주는 게 그게 재조달원가죠. 왜 지금 두 번 했죠? 아까는? 매년마다니까. 이거 갖고 함정 파요.
그럼 다 아는데 그걸 몰라서 확인 못해서 틀리면 정말 억울하죠. 되셨습니다. 그 다음 38번. 여러분,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일명 개털법. 그때 부채 감당법은 어떻게 외운다? 세 가지를 곱한다고 그랬는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에 한번 갔다 온다. 이게 새롭게 만든 방법이에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에 한번 갔다 온다고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지, 저당 이자율이 아니죠. 그래서 저수지로 기억한다고. 이게 뻑하면 저당 이자율로 함정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게 대부 비율이지 부채 비율 아니죠. 네.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 대부 비율 곱하고 저당 상수를 곱한다고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에 갔다 온다 한번. 빠지는 게 아니라 갔다만 왔다고 그냥 마음 심란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부대 저수지. 예. 그래서 부는 뭐예요? 부채 감당률. 대는 대부 비율. 저는 저수지의 저는 저당 상수. 저수. 저당 이자율이라고 하도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져드니까 만든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됐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칠판 이쪽 보세요. 대부 비율 보입니까? 보이죠? 저당 상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럼 부채 감당률만 찾으면 되네요. 부채 감당률을 곱게 안 주고 지금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으로 줬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비율이니까 계산기로 두들길 때 36 나누기 24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1.5잖아요. 그럼 1.5 곱하기 0.6 곱하기 0.177 해주면 답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세요. 반드시. 이거 식 자체로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1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신축 시점의 재조달 원가인가요? 기준 시점인가요?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X. 2번.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얘는 수익 환원법이죠. 그래서 X죠.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X인 거 보이세요? 자, 이쪽을 보실까요, 여러분? 얘가 답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예요. 이게 혹시 기억나나 보세요. 어떤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건물은 일정 시점에도 가치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여러 개죠. 과세 가치, 투자 가치, 보험 가치, 온갖 가치가 있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투자 가치는 경제적 가치 하나예요? 한 가지 종류죠. 시장 가치도 한 가지 종류죠. 맞나요? 과세 가치도 경제적 가치의 한 가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이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그러면 얘들을 구할 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여야 된다고요?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얘를 시장 가치라고 꼭 집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한 3번 나왔단 말이에요. 기억을 꼭 하세요. 작년도에도 나왔고. 그 다음 4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 찌개 등을 하는 것을 통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실래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다가 대상 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럼 X죠. 임료를 구하는 건 뭐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네. 그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지역 요인이 공유돼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이 공유되는 거죠. 지역 요인이. 개별 요인이 아니라. 그 다음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국장은 쉬면 안 된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국장이 던져주면, 표준 던져주고, 국장이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개별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데 3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었죠? 잠깐만 있죠? 주택이 있고, 토지가 밑에 깔려 있죠? 국장은 타고 내려가면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국장은 1월에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정하죠. 1월에. 얘 제일 먼저 한다고요. 1월 31일까지 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 던져주면 몇 개월 걸려서? 3개월? 3개월 걸려서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네. 뭘 정해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정하죠. 그럼 3개월이면 4월 30일까지인가요?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독주택은 그 모양과 규모 등이 다 다르니까 표준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개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누가 다 평가한다고 그랬죠? 국장이. 그래서 얘는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거였죠? 공동주택은 누가 그냥 다 정한다? 얘 국장? 맞나요? 이거 전에 프린트물 다 나눠드리고 그거 다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뻑하면 표준 공동주택 가격, 표준 개별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X라고요. 되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적은 건 공시일이에요? 공시기준일이에요? 공시하는 날짜죠. 근데 얘가 1년을 써먹어야 되잖아. 그 연도에.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공시기준일은 공시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1일이었죠. 얘들은 공시일이고 1월 1일의 가액을 1월 1일에 공시할 수는 없잖아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서 걔를 평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해서 공시하는 실제 날짜는 뒤로 미뤄지겠지만 공시 기준일 자체는 1월 1일 거부터 시작해서 1년을 쓴다고요, 기본이. 네. 같지 않아요. 그 다음 국장은 놀면 안 되니까 1월 달에 이해했으면 2월 달에 뭐 하겠어요? 토지하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말일까지 공시하나요? 맞죠? 그래서 국장은 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토지가격 비준표까지 던져주면 누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얘를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건가요? 네. 얘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 3개월이겠죠? 3개월. 그럼 몇 월이 돼요? 5월 31일까지예요? 네. 그때 표준지 관련 내용은 얘는 표준지 땅이니까 주택 관련 내용을 적을 필요 없네요. 얘는. 그 다음 표준이 되는 애는 자세하게 정해야 돼요? 자세하게 안 정해도 돼? 얘 자세하게 적어져 있어야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얘랑 비교해서 개별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개별 갖고 또 다른 애를 비교해서 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개별은 소재지.
얘 가격을 그냥 정하면 되고 지번 가액을 발표하면 되고 얘는 지번과 가액 소재지만 적는 게 아니라 얘는 그 가로 조건 등등등 교통 요건 등등등 다 적어준다. 그래서 표준과 관련된 애는 자세히 적는 거고 개별은 그냥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얼마인지만 발표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표준지로 A 토지가 공시됐어. 그럼 얘는 이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네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표준지는. 별도로.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자가 붙은 애들은 퍼센트를 곱해서 뭔가 이용한다고 그랬죠. 요율을 곱해서. 그럼 세금 요율 곱하는 건가요? 부담금도 아예 그 토지를 다 뜯어내지 않아요. 얼마의 비율로 부담금을 지우는 거지. 네. 그런 애들은 다 뭐다?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해줄 때에는 사고 팔 때는 금액을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토지 수용할 때 보상금 산정 시에는 뭐로 한다? 표준지 였습니다. 네. 그럼 각각 국장이 정할 때, 시장군수가 정할 때 누가 정하는지 기억해 주라고 그랬죠? 기억하는 방법. 개별자가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개별자가 없으면 다 국장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공동주택은 누가 정해요? 국장. 왜? 개별자 없잖아요, 지금. 됐나요?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정해요? 국장이죠? 표준단독주택 가격. 국장이죠. 개별자가 안 들어있잖아. 네? 개별단독주택 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대답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정해준 사람한테 이의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토지 소유주, 주택 소유주만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사람도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한다고요. 되셨나요? 그 내용. 또 하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냥 씹어야 돼요?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럼 구두로 해주겠어요?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겠죠. 서면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자, 여기 보실래요? 얘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얘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30일 이내면 2월부터 시작해서 30일이죠. 한 달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럼 기본이 30일을 더해서 추산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7일까지 있었다 그러면 3월 3일 뭐 이렇겠네요. 30일이면 맞죠? 그럼 얘가 종료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뭐가 종료되는 날? 이의 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은 이의 신청을 3월 31일 날 했을 수도 있을까요? 아, 지금 1월 31일 날? A가 이의 신청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이날로부터 30일이면 2월 지금 얘 3월 3일 뭐 이 정도잖아요. 거의 이 날 안에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B는 2월 1일, C는 2월 2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들 다 30일 이내에 다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그러면 공무원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모아서 이의 신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거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한꺼번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뭐가 틀렸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다 내용들이 맞고 4번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표준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된다. 뭐가 틀렸는지 느껴지세요?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의 신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요. 이거 만약에 함정파면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지금 하도 걱정들을 해서 제가 이 부분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라고. 문제 어렵게 나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 보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나요? 가격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부동산 가격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처의 장관인가요?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도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거칠 텐데 걔는 시군구겠죠. 시군구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라고요. 이거 바꿔놓으면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헷갈려 하신다고.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네요. 근데 잠깐만, 여기 하나만 더. 얘 보실래요? 표준단독주택 관련해서 건축 허가일은 기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표준주택과 관련해서 표준단독주택은 얘를 가지고 개별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가 만약에 2019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주택이. 얘 2020년도에 지은 애를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해요. 개별을 정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2019년, 얘 2020년이면 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오래전에 지었을수록 얘는 노후화가 진행되나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나요? 사용한 순간부터? 아니면 건축허가 받은 순간부터? 사용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은 적겠죠. 얘랑 비교하라고. 표준과 비교했을 때 얘는 19년도에 지어진 애니까 얘랑 비교해서 전에 지은 애라면 더 까고 그 후에 지었다면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라고 사용 승인일은 기재하겠죠. 근데 건축 허가일을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어떤 일 중에 사용 승인일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건축 허가일이 왜 안 들어가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착공일 들어갈까요? 착공일? 착공일 안 들어가요. 착공일 안 들어간다고. 이해되셨죠? 꼭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인 거죠. 네. 오늘 시험 문제는 잠깐만 저를 보세요. 안 배운 내용 있었나요? 안 배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배웠던 내용이네 알겠지만 아까 시험 봤을 때는 이걸 내가 언제 공부했지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라고.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의 느낌일 수 있다고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오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배웠던 건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풀었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실수만 안 하면 붙는 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설지를 오늘도 굉장히 자세히 달았어요. 정확하게 거기서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푸는지까지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되셨죠?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